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방역에 큰 부담과 혼선을 준 사랑제일교회, 이른바 정강훈 처벌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킨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국가 방역에 대한 도전이고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늘어난 수천 명의 확진자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치권의 명확한 태도와 책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셔서 관련 이야기와 현안들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여대회 공동회장으로 공식 구성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의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반드시 철회하기 바란다. 전체 한국교회에 전가하는 징벌적 조치나 다름없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1200만 성도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주로 보수적 색채의 교회와 단체가 비대면 예배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인 다른 견해가 아닌 방역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입니다. 정치적 반대까지 더해진 교회의 반발, 정강훈 목사 개인을 넘어 한국보수 개신교계 전체에서 그 원인을 오늘 변상욱의 눈 시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은 환자들, 또 그 가족들 절박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분들은 좋은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항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의대생까지 가세한 파업과 시험 거부에 정부는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대 정원 학대 반대와 관련 입법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충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온갖문제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 이번 주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주 가족과 여름 휴가로 쉬고 돌아왔는데요. 쉼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힘을 낼 수 있겠죠. 다시 힘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힘을 낼 쉼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8월 24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주간 여당 야당, 오늘은 여당 손님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금 한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중이라고 하네요. 제가 일주일간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온 사이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초대 손님들과의 대면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행자와 초대 손님들 간 사이에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방송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그런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제가 휴가 때는 휴가를 떠나자마자 또 조국 논란이 터져서 해외에서 한국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올해도 또 휴가 때 마침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대로 된 휴가를 좀 못 쉬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데 매번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 어쨌든 코로나19 확산 문제는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발로 시작된 것인데, 예, 종교적 자유는 물론 보장돼야 합니다만 그 종교적 자유 속에서 또 정치적 발언,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 일부러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뛰어왔습니다. 네. 의원님 마스크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기 아크릴판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대로 전달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도 비상이죠, 지금. 방금, 박병석 의장 명의로 긴급 호소문. 예. 호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국회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다. 국회 방문을 자제해달라. 그렇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세미나실, 간담회실 폐쇄하겠다.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이 말이에요. 외부 방문증 발급도 중단한답니다 지금. 기자들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은 상주하는 분들이고 예. 국회를 방문하는 분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2주간 국회 방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문증을 발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헛걸음하시니까 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3단계를 했을 때 후폭풍, 특히 경제적 문제, 지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도 너무 어렵단 말이죠. 쉽게 3단계로 격상시키긴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은 예. 정치인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전문가의 방역 당국의 결정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3단계를 가면 10명 이상이 못 모입니다. 예. 그러면 그로부터 인한 경제적 피해 이런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약간 사그라들면서 소상공인들이 긴급재난지원금도 많이 쓰게 되고 해서 네.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그 전문 커피 제조업체인데 굉장히 꽤나 잘 되는 유명 브랜드인데요. 확진자가 한 명 다녀갔답니다. 예. 강릉에. 강릉에서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확진자가 다녀가면 가게를 닫아야 되잖아요. 한 2주간.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 20억이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3단계를 격상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조사는 좀 높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로서는 안전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오다 보니까요. JP모건에서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8월 말에 최정점을 찍을 것 같다. 예. 근데 여기서 예전에도 예측한 것이 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말에 정점을 찍고 11월 초까지 7천 명 정도가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이 좀 빗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JP모건에서 지난번에 2월 3월 때도 좀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3단계로 격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경제적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소상공인들 중에 몇몇 분들은 정말 힘듦을 호소하시던데 뭐 코로나 걸리기 전에 배고파서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혜 복구도 아직도 해야 되니까 4차 추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4차 추경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두 번째로 네. 지급하느냐. 이 문제도 역시 정치권에서 논의를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여당 내에서도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던데 예.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50%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일단 행정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또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상 기간도 걸리고 그래서 저는 전 국민에게 다 1차처럼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재정당국에서 이걸 다 국가 빚내서 해야 되는 거라면 액수를 좀 낮추더라도 100%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 이게 지금 코로나 확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네. 지난 2월 달에 신천지에서 시작된 그것보다 지금 더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방역에 지금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노리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말을 언급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의외였어요. 이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지지가 높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이렇게 무기력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통계에 의하면은요. 지금까지 집합 제한 명령 위반 등 감염병 예방 위반 소지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356건이나 된대요. 예. 그리고 구속 기소 13건을 포함해서 300건이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협조하는 모양새를 좀 갖췄는데 이번에 8.15 광복절 집회는 이상하게 무슨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방역에 대한 방해 행위이다 이런
말이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보수 언론은 어쨌든 방역의 책임은 정부에 있으니까 정부가 실패한 거 아니야. 방역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면 방역 지침에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것 자체도 또 문제였고. 예.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한 2차 대확산이 좀 우려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저도 좀 답답한 것이 그러면 누가 여기에 참석을 했는지 이를 알아야 명단을 파악해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깜깜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진단, 치료 이런 게 좀 불가능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것이 국기문란 사범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것도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는 그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그 판사에 대한 뭐 신상 털기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비난 섞인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판사를 이렇게 흔드는 건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네. 지금 이 판사가 광복절 집회는 허용하고 네. 또 노조에서 요구했던 것은 불허했단 말이죠. 네. 그 형평성을 상실한 거 아니냐, 정치적인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판사도 사람이다. 판사가 신이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잘못된 판결 재심에서 뭐 유죄 나왔던 것이 무죄 나오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의 판결이 신성불가침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원욱 의원이 판사가 모든 걸 다 알지 예. 아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전문가가 아니고 이럴 때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한테 의견을 한번 구했어도 이런 집회 허용을 하는 그런 판결을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물어보고 판결해라. 이런 법을 좀 냈거든요. 저도 재난 안전관리법 그 개정안을 냈는데 코로나를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철수 명령 그리고 신상파 개인정보 제출 이런 걸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요구를 안 했을 경우 처벌법이 없더라고요. 또 이런 것을 처벌을 해야 되냐 할 정도로 당연히 협조하겠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사가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니까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물어보고 해야죠. 판결할 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정강훈 목사와의 선긋기를 하는데 좀 뒤늦었다. 왜냐하면 초기에만 해도 그 미래통합당 공식 논평 혹은 대변인 논평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하태경 의원만 홀로 비판했었고 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비난 여론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선긋기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황교안 대표가 정강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도 많이 섰었고. 연단에 섰고 서로 뭐 만세도 부르고. 예. 그래서 저는 전광훈 목사 등 태극기 부대와 실제로 황교안 전 대표의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념적 쌍둥이 아니냐. 그래놓고 지금은 선긋기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비겁한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저녁에 주진우 기자 본인 유튜브에서 전광훈 목사 인터뷰한 것이 나왔어요. 예. 이게 화제인데 제가 그걸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미래통합당을 상당히 비난하고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쁜 X들이야. 이번에 겪어보니까 정말 인간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격하게 분노하고 이제 욕을 하던데 뭐 조선일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섭섭해하는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그래서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도와줄 거 도와줬는데 이제는 나만 살겠다고 선긋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과 조선일보에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군요. 예.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이 최근에 상당히 올랐다가 얼마 전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건 역시 이 정강훈 목사 또 사랑제일교회 국민들이 미래통합당하고 뭔가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전광훈 목사를 실질적으로 키워준 것이 황교안 전 대표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냈다고 하는 게 그게 소위 말하는 일명 정강훈 처벌법 이렇게 불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요. 저도 이제 개인정보 제출을 불응했을 경우, 또 퇴거명령 불응했을 경우, 그리고 강제 대피 이런 거 뭐 요구했는데 안 했을 경우, 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집합명령 금지를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들을 좀 냈는데 이건 좀 하루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거는 미래통합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빨리 통과시키자. 그랬더니 9월 안에 좀 통과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저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가 그 인서트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지금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배를 막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종교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 얘기를 하는데 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 같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종교를 선택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는다. 예. 이거잖아요. 근데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이런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국가의 재난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는다. 예. 이런 것은 종교의 자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식을 바꿔서 예. 비대면을 하라. 이것은 국가의 방역상 어쩔 수 없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신교에서 계속해서 강력 반발하면 강제력이나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또 입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아까 정강훈 목사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강훈 목사 등을 비롯해서 이 병원에 있으면서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로 퍼뜨리고 있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는 빨리 보석 취소하고 다시 재수감시켜야 돼요. 예. 네. 주옥순 씨도 마찬가지던데. 네네. 이거 정 의원님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유튜브로 포함 안 됩니까 그러면? 현재는 언론사인데요. 언론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그 부분에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심각하죠. 사실은 뭐 작은 언론사보다는 더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죠.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관련입니다. 네. 이낙연 의원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재명 도의사 지지율이 올라갔고 네. 윤석열 총장도 올라왔는데 윤석열 총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야권 주자들 표를 다 흡수해서 야권에서 1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권 미통당 지지자들의 블로킹을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윤석열이 빠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여론조사에 포함되면 그래도 몇 프로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뭐 질병관리본부 예. 방문하는 것도 예. 셀프 대선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방문하고 5.18 묘지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네. 다 대선 행동이다. 지금 뭐 당내에는 마치 대선 후보가 없는 것처럼 예. 그리고 외부에서 수혈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시간 끌기 하다가 본인이 결국은 대선 주자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얘기가 오늘 우리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추석입니다. 네. 명절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또 한 번 걱정되거든요. 네. 그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빼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염병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괴로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치료제 백신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부 지침에 철저하게 좀 따라주는 것이 나의 피해도 줄이고 또 내가 혹시 입힐지도 모르는 피해를 좀 줄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2부는 변상욱의 눈 시간이죠. 라디오 시사의 눈을
뜨게 만들어드립니다. 변상호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변 앵커 오랫동안 한국 교회 개혁의 목소리 내오셨던 분인데 예. 최근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 여론이 교계에 빗발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 4, 5년 전부터 기독교 보수 세력이 보수는 뭐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고 보수는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나름대로 중요한 한 가치이기도 한데 흑화되면서 우익화되고 있다. 예. 그것도 또 극우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행동주의로 나가면서 정치 투쟁을 이제 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수 기독교가 극우화되는 그 계보도까지 그려가면서 나름대로 교회 지도자들한테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정광훈 목사와 거리를 좀 두십시오라고 그렇게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결국 이제 이런 일이 터졌는데 똑같아요. 교회하고 언론이 지금 망해가는 코스가 거의 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와 도덕을 바탕으로 예. 존재해야 되는 기관들인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방금 대형 보수 기독교 말씀하셨는데 예. 과거에도 대형 교회 목사들이 좀 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쓰나미가 온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그런 거. 예. 여러 나라 이름을 대면서 그 나라가 가난한 것은 교회가 안 들어갔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19 감염발이 시작됐고 또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하겠다, 강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신교에 대한 혐오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 이걸 그 개신교의 어떤 위기상황 아닌가 다르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개신교가 살아남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법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포, 그다음에 혐오, 배제 이걸 무기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 어딘가에 적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쪽에 단결력이 더 강해지는 거고 거기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한테로 몰려온다 그러면 이제 공포에 의해서 또 더 뭉치게 되는 거고 항상 누군가를 겨냥해서 배제시키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려야 자기네들의 어떤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힘을 더 모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흔히 썼던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슬람, 무슬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동성애자, 성소수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뭐 북한의 정권, 괴뢰 정권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방법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계속 쓰다 보니까 잘 안 먹혀요. 그러면서 계속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새로운 의제를 던져내죠.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먹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게 늑대 소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늑대가 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되는 거니까 결국 민도가 낮으면 모르는데 이제 민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의식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네. 예배는 우리의 목숨이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예. 교회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예. 교회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의 그 자체가 하나씩의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존재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뭐랄까요 떠받들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이 또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보자고 하는 게 공예배가 되는 거고 그게 공교회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반 생존해 나가는 생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어떤 공교회의 바탕이 되는 건물 위주 또는 조직체 위주로 교회라고 자꾸 설정을 하면서 교회에겐 자유가 있다. 교회를 왜 침략하고 침범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교회 하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라 교단과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당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 시스템에서 일하는 그 직책을 갖고 있는 교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저는 교회가 그것만은 절대 아니다. 그거는 교회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짜 이유는 뭐 어떤 종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계속 모이고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이념 체계를 주입시킨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계속 새겨 넣어야 되는데 모이지 않으면 흐릿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각자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할 때 예. 집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주석서를 찾아가면서 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나와서 다그치고 몇 번씩 재차 확인을 받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걸 그루밍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뇌라고도 하겠는데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교회가 약해지고 결속이 약해지면 헌금도 덜 들어오고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뭐 그런데 영원히 예배를 모여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당분간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감염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네. 바이러스가 번진다면 내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목회자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집에 가만히 요 시간에 있으십시오. 밖에 어디도 나가지 말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죠. 예. 특히 이제 이번에 주말 지내면서 부산에 부기총이라고 하죠. 각 지역마다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데 부산 지역권은 부기총이라고 합니다. 부기총에서 우리는 결사 반대다. 왜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못 보게 하느냐라고 성명서를 냈다는데 예. 사실 그것도 동의를 못 거둔 겁니다. 그 위에 집행부하고 실행위원회 몇 명이 모여서 야 어떻게 저 정권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반대 성명 내자라고 해서 결의가 된 거지 그 부기총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를 결성하고 있는 교회들의 뜻을 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론들이 많이 SNS를 통해서 올라왔죠.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하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일 텐데 예. 불교, 천주교는 어쨌든 정부의 감염 예방에 대해서 협조적입니다. 예. 뭐 개신교하고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개신교의 그 나름대로 아픈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같으면 교황이 한 말씀 하시면 다들 난리가 납니다. 세상이 들썩들썩하고. 예. 근데 개신교는 개교회주의로 흩어져서 각각 역량을 발휘하는 거지 거대한 모임이라는 거나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 아무리 떠들어봤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뭔가 우리도 카톨릭 같이 뭔가 이렇게 거대한 그 집합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 꿈이 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독교 총연합회, 교단 총연합회, 교회 협의회 해갖고 그 전체 한꺼번에 모이지 않은 연합회, 협의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개신교가 남아있는 나라는 3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독일, 미국, 한국입니다. 예. 독일은 이미 그 개신교가 히틀러 때 히틀러에게 부역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외적인 활동은 이제 거의 없고 이제 사람들이 삶 속으로 스며들었고 미국 개신교가 결국은 세계의 주축이 되고 거기에 이제 한국 개신교가 따라 붙었다가 지금은 미국이 좀 시들시들하고 한국이 오히려 올라선 그런 입장이 개신교가 세계의 어떤 교황청, 로마 교황청 예. 같은 그런 큰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 해요.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미국의 애국주의하고 결합해서 미국이 우선 세계 최고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러면 미국의 개신교는 당연히 세계 종교화할 수 있다라는 꿈이 있고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을 묶어갖고 새로운 개신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구촌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꿈도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미국에서 생길 때마다 그게 한국으로 건너오는데 미국과 한국이 개신교의 어떤 연맹이 되어서 세계를 한번 제대로 휘어잡아 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그걸 갖다 각 민족의 복음화라고 하는 거죠. 민족 예. 복음화. 민족 복음화는 너무 거창한 꿈인데 그걸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각 도시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성시화 운동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의 예.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봉헌한다. 예. 그리고 그 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열렬하게 주창했던 사람이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그런 기독교적 열망과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보수 세력의 열망이 꿈이 됐고 거기에서 심부름 행동대장을 하던 사람이 전광훈 목사죠. 그중에 한 사람이. 자, 그럼 어쨌든 불교하고 천주교는 쉽게 얘기하면 또 중앙 집권식이기 때문에 예. 명령이 다르다. 명령이 예. 통합니다. 야, 우리는 중단하고 일단 대면을 하면 안 되고 비대면으로 가자 그러면 통하는데 개교회는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르니까 그건 알겠고. 자, 아까 우리가 정청래원하고 그 미래통합당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정광훈 목사한테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선긋기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보수 언론 그리고 극우 정치권 또 보수 개신교교 지금까지는 뭐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황교안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8.15 또 집회에서는 성조기하고 일장기가 등장했어요. 광복절에 일장기가 왜 등장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개신교가 엄청나게 팽창해 나가다가
끊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들어섭니다. 네. 진보 정권이. 그러면서 기득권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 이제 자유롭게 된 언론들로부터 공격을 받죠.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개신교 보수 세력은. 그 다음번에 절대로 진보 정권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몸부림쳤던 게 노무현 정권 말기에 시작된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예. 네. 그 뉴라이트 운동의 전국 책임자가 김진홍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뉴라이트는 성공해서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됐는데 기독교를 엄청나게 챙겨줄 것 같았는데 안 챙겨줘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죠? 형평성을 그래도 어떻게든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아예 기독당을 만들어서 국회로 진출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제일 활발하게 놔두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광훈 그리고 장경동 이런 이제 젊은 세대죠. 그 사람들을 모든 원로 기독교 보수 세력이 다 밀어줬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까지 갔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보수 정당도 으쌰으쌰 다 해줘서 보수의 바람이 불긴 부는데 막상 표를 찍으면 신한국당이 가져가고 한나라당이 가져가고 새누리당이 가져가지 기독당을 안 찍어줍니다. 원내진에 다 실패했죠. 그렇죠. 다 실패했죠. 3%를 못 했고 돈만 날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광훈 목사가 고민한 것은 그러는 동안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맨 처음에 밀어주던 원로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전광훈이라는 인물이 그만한 인물이 못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차피 기독당을 안 찍어주게 생겼다 해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네 번째 시도에서 전광훈 목사는 아예 극우 보수 세력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미리. 기독당을 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세력과 어떤 극우 정당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김문수. 이번에 같이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김문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김무성, 홍준표, 황교안 이런 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내가 표를 갖고 있으니까 나를 보수 정당에 끼워주쇼. 어떤 극우 정당에 끼워주쇼. 함께 만듭시다. 이렇게 해갖고 판을 벌렸던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도 역시 버림을 받았죠. 저 아까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다. 개신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YS 때는 장호 대통령 만들자고 또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운동이 있었지 성공했죠.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개신교가 왜 이렇게 보수화가 됐느냐. 원래 이 조선 반도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의 이북 지역이 굉장히 활발했지 않습니까? 평안도 지역이죠. 평안도 지역이. 그래서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또 해방 전후로 해서 그 이북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다 남한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 측을 적대시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평안도라고 하는 세력은 한양을 중심으로 한 이 기호 세력, 경기도 수도권 세력한테 늘 떠밀려 가지고 벼슬도 못하고 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활기차고 기질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진취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신문명을 가지고 올 때 그걸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기독교화했는데 공산주의 정권한테 완전히 뒤통수를 맞고 가진 재산을 다 뺏기면서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죠. 김일성 집안도 굉장한 개신교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반공을 국시로 삼는 한국의 남한 쪽 정권하고 결국 공산당한테 뒤통수를 맞고 쫓겨내려온 기독교 세력하고는 뭉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서북 세력이라는 세력이 결집을 하고 그 서북 세력을 정치 권력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는 계속 보수화되고 그러다가 그 세력이 이북에서 내려온 세력이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면서 그걸 누구한테 넘겨주냐 하면 정치적으로 색깔이 비슷한 TK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적 색깔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자꾸 북한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북한하고 대화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커지고 하니까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보수 기독교 세력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자꾸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나누냐면 한미일 동맹과 그다음에 중국, 북한, 북중 세력 이렇게 해갖고 선을 갖다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조기 일장기가 같이 등장하는 성조기와 일장기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도 8.15 집회에.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기독교를 전해주고 일본은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인데 그 둘이 만나서 동맹을 맺어버리는데 우리는 미국을 갖다가 사대주의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결국은 미국에 동화되면서 일본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이제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예. 집권당이 광복절 집회와 통합당을 무리하게 엮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8.15 광복절 집회한다고 그 주최 측에서 광고를 신문에다 했는데 예. 거대 언론사에서 다 실어줬습니다. 그렇죠. 국민일보도 실어줘서 지금 뭐 노조에서도 문제가 많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언론사는 광고가 오면은 무조건 다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까? 예.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렇게 확산됐고 예. 그리고 8.15 집회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내줘 버렸어요. 예. 보도와 광고는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가 힘이 있어서 보도를 잠식해 들어가서 보도를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도하고 광고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예. 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걸 슬쩍 비트는 거죠. 보도는 보도고 광고는 돈 버는 작업이니까 돈 버는 작업은 보도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광고에 사회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감염병을 갖다 확산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광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보도와 광고는 가치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스스로를 갖다 속이면서 광고는 얼마든지 집행을 하죠. 그런데 광복절 집회를 광고를 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게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그 광고를 실어준 언론사도 무언의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책임이 아닙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보수 언론은 나름대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걸 흔들어야 되는데 직접 나서서 깨기가 어려우면 이게 과잉 대표되는 누군가를 만들어요. 그게 뉴라이트 또는 엄마 부대 또 흔히 우리가 은발의 늑대들이라고 부르는 그 하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들 예, 노인 부대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극우 보수 세력들 중에서 기독교 세력들을 갖다가 과잉 대표시키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서 그 사람들이 심한 말과 심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것을 봐라 국민 여론이 저렇게 나쁘다라고 정치 쟁점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흔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뒤에 빠져서 안전하죠. 이때 이제 전광훈 목사가 탈이 생기니까 손을 긋는 거죠. 우린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 이게 아주 편리한 방법을 늘 쓰죠. 전광훈 목사가 지금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면서도 각종 유튜브 또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하던데 예. 앞으로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보수 세력 중에서 보수 정치 세력, 보수 언론만 놓고 본다면 완전히 팽시킬 겁니다. 완전히 팽시킬 거고 전광훈 목사는 일단 다시 나왔을 때 그 교회의 문제인데 아마도 완전히 정치 세력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나름대로 어떤 상당히 뭔가 정상적이 아닌 기독교 집단으로 한쪽에서 뭔가 좀 광신적인 어떤 행태를 계속 이끌어갈 건데 사회에 더 이상 전염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종말은 맞았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전광훈 목사를 키워준 건 이 정부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주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 정권이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힘이 강해지면 그 반대 대적하는 세력도 자동적으로 힘을 키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진보 정권이 나름대로 힘을 가지면 그 반대하고 있는 또 다른 적대적인 세력도 나름대로 힘을 계속 끌어모으고 결집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지금의 정권을 흔들어 보려고 보수 세력들이 힘을 몰아주고 한 결과가 지금의 전광훈 목사지 1차, 2차, 3차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지금까지 변상욱의 눈,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성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대타로 들어와서 고전을 깨찬 MC 장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시사평론가 지난주에 한 주 빠지셨죠? 지난주는 대체 휴무라. 네. 지난주에 전주에 빠졌어요. 그래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대타로 오셨는데 최영일을 빼고 자기를 넣어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 강사 대신 교수 자원을 투입하셨으니까 과유불급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그렇게 속사포 랩을 구사할 수 있는 분이 한국에 계셨구나. 정말 빠르세요. 네, 그리고 최 교수님이 꼭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스케줄이 다 차 있는데 월요일 요 시간대만 스케줄이 없다. 네. 최 교수님이 네, 스케줄을 채우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한번 조심하십시오. 예, 배틀을 해서 오디션이죠. 요새는 오디션이에요. 트로트를 부르는 걸로 오디션을 해보죠. 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방송하는 게 더 즐겁나 봐요. 상당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마이크 앞에서 아주 말이 빨라지고 아주 좋아를 하십니다. 행복해하시고. 네,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제작진의 연락을. 반드시 연락이 올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대타로 들어와 고정 꽤 차는 MC 장원으로 충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설레가 있으니까 더 설레하시는 거죠. 그 설레발 아닙니까?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TBS 더룸 진행자를 꿰차셨다고. 오늘 시작. 오늘부터. 박지훈 변호사의 하차로 난 자리에. 예. 근데 사실은 진행자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 노영희 변호사가 딱 이렇게 이 중심을 잡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보조 MC. 어쨌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이, 그게 불안한데. 그냥 여기 이동형 진행자를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누니까. 네. 뭔가 뒷골이 쫙면서 기분이 쎄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치고 들어가기 전에.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코로나19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걱정이 큽니다. 아이고.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역시 세 자리 266명, 300명을 안 넘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지경입니다. 우선 MC 장원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정리해 주시죠. 네, 24일 오전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상황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고요. 나흘 만에 200명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일별로 14일에 103명, 23일에 397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300명대 이하로 266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11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 수치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서울 97명, 경기 84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만 201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대전과 충북에서 10명씩, 충남, 전남 7명, 강원, 경북 6명, 전북 4명, 부산 3명, 광주, 울산, 세종, 경남 각 1명씩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게 300명대로 가다가 200명대로 줄어서 다행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주말이어서 검사 맞습니다. 건수가 많이 줄었다. 그 양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평일에 지난주에 하루에 2만 건 이상씩 진행됐어요. 2만 3천 건 정도 진행됐는데 어제 일요일에는 확실히 줄었어요. 인력도 줄었고요. 어제는 1만 3천 건 검사했습니다. 평일 대비 한 1만 건 검사를 덜 했고 맞습니다. 100명이 덜 나온 거니까 안심할 수 없다. 예. 내일 브리핑을 지켜봐야 되겠죠. 게다가 맞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문제인데 관련 확진자가 800여 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일반의 검사 대비 확진자 수하고 비교하면 사랑제일교회가 굉장히 퍼센트가 올라가죠. 이게 어물어물하세요. 지금 이 대본에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841명으로 늘어난 상황. 작가님들이 게으른 거잖아요. 예. 이거 오전 수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34명이 늘어난 누적 확진자는 총 875명입니다. 충격적 93학번이 정확하십니다. 네, 이제 보도자를 뽑아가지고. 잠깐만, 그래서 제가 800명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주세요. 내가 너무 지적질을 했네. 작가님 죄송해요. 작가님들의 역량보다는 제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럼요. 제가 800명대로 수정해서 원고에 없는 수정해서 말씀해드렸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가뜩이나 좀 자리가 불안한 상황이 그렇게 제작진들을 상대로 각을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주셨어야죠. 아니, 내가 3주 만에 와서 감이 떨어졌나 봐요. 어쨌든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 방역에 과연 교회가 협조하느냐 앞으로. 지금 교회 측에서는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에서 모여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모든 교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교회가. 예. 그런데 일부 교회는 그렇고요. 사랑제일교회는 지금 방역당국 기준으로는 1299명의 명단이 불확실하다. 연락이 안 되고 있고 검사를 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신천지 때와는 또 달라요. 네. 신천지 때는 협조한다고 하고 은폐했던 것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방해로 지금 간주한 겁니다. 구상권 1,000억 원대 청구돼 있고요. 사랑제일교회는 거기서 더 나갔어요. 자, 우리 압수수색했지? 이거 불법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광훈 목사의 휴대폰 가져갔지? 이거 불법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못하게 했지? 이거 탄압이야. 네. 그래서 이거 다 고소고발할 거야. 누구를? 일개 권한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일을 벌였다. 박능우 장관을 고발하겠다. 라고 지금 입장을 역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인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중론은 아니 지금 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적 차원에서 이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근거해서 조치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 정광훈 목사 휴대폰은요. 변호인은 입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건데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변호인이 입회하여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럼 피압수자가 정광훈 목사가 나 이 휴대폰 못 내겠으니 변호인 불러주시오 하면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때 동석했던 병원 관계자는 그냥 이미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피압수자가. 그러면 여기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뺏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법적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문제는 뭐냐? 방역이 지연되고 있다.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옆에 법조인 계시니까. 아, 그렇구나. 제가 뭐 네. 미국 변호사니까 여하간 그래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그다음에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 경찰청장을 지금 직권남용 또 강요죄로 등으로 고발 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각각 이제 따져보면요. 첫 번째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5조 개인정보법 수집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법률에 의거하여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수집 또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절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인데 이거 직권남용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요. 사람을 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근데 이거 직권남용이 아닌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근거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공부를 집행한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아니다. 또 강요죄인데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이것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했기 때문에 강요죄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분들을 어떤 그 피고발인에서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권남용 강요 예배 방해죄는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위반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정광훈 목사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다라는 소식을 알렸다. 이것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는데요. 이것 또한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적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여도 해당하지 않는다. 속보로 다 동시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지금 이게 미국 변호사가 아니고 오늘 충격적 93학번은 약간 미국 판사 같은 느낌이에요. 옆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런 법률적 내용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모를까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강한 반 혹은 강한 저항. 그래서 아까 신천지 때와는 다른 게 표면상으로는 이게 협조하는 듯 하면서 당시에는 이 교인 명단과 시설 일부를 은폐했던 게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강하게 정부가 하는 게 틀렸다. 잘못됐다. 뭐 탄압이다. 이게 반헌법이다. 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 정말
보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요즘 댓글에 보면은 신천지 때가 덜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등 다수의 교회의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신천지 때가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신천지 때는 그래도 이만희 총회장이 나와가지고 사과도 하고, 네. 그다음에 배상도 하겠다고 하고, 120억 기부하겠다고 120억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또 안 받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천지 교인들만 추적해서 뭔가 이 감염 경로를 해결하면 됐는데, 이제는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강화문 집회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네. 신천지 교회 교인이 아닌 전국에서 모였던 사람이고,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단도 가짜 명단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추적하는 데에서는 훨씬 더 힘들다. 따라서 신천지 교회 때가 훨씬 더 난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때 보였던 그 행태가 또 비슷한 것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교인들 사이에서 또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엄중하게 방역을 지키는 것인데 교인들도 분명 우리나라 국민들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잘못된 집단 행동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가짜 뉴스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작년도에 있었던 광화문 행사 사진을 갖다가 맞아요. 보여주면서 이 광화문 집회하면서 행사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만 탄압한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노총 사진이죠. 네, 뭐 그런 식의 가짜 뉴스 선동을 막 하니까 교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교회만 지금 탄압받고 있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런 의견들이 지금 팽배하게 쌓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더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원 씨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신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네, 무늬만 개신교 신자, 집안이 개신교여서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네. 확진되고 사랑제일교회 문제 터지고 정강훈 목사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네. 그러면서 특히 인터넷에서는 개신교 혐오 발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개신교 신자로서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모든 개신교 신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집안 이 가족분들도 다 개신교 신자지만 전강훈 목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 같이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의 모습을 모든 이 개신교 신자들이 보이는 특성이라고 받아들이면 이 개신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많이. 네, 답답하고. 사랑제일교회 신자들 중에 확진 받았던 사람들이 병원에 있다가 뭐 탈출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검사 받으러 가서 보건소 직원한테 침도 뱉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모든 개신교 신자들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혐오로 번질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말씀이죠. 절대 아니고요. 제 친구, 저도 크리스찬인데. 제 제일 절친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근데 최진봉 교수입니까? 아니요. 방송에 나오지 않아요. 조용히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의 이제 SNS를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뭐냐면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사과하잖아요. 개신교계 일부에서. 사과하는 목사님 따로 있고요. 지금 반발하는 목사 따로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과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에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근데 지금 어제 일요일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개신교 교회가 지자체마다 몇천 개씩 있단 말이에요. 인천은 9.2%가 모여서 대면 집회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충남이 좀 많아요. 24.1%. 그러니까 4개 교회 중에 하나가 그냥 예배 강행을 했습니다. 부산은 이제 약 15%.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 경기도가 좀 강력하게 집합금지했잖아요. 경기도 4.2%. 서울은 처음에 서울이 교회가 제일 많을 텐데 어제 행정단속을 했는데 17개 교회가 예배를 드린 걸로 나타나서 비율이 굉장히 작네 그랬는데 소규모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214개 교회에서도 예배가 있었어요. 여기 작은 교회들.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한 10에서 20% 정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80에서 90%는 잘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수의 교회가 더 시끄러워. 그리고 여기 때문에 다 방역이 흐트러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결국은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공권력이 엄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발언도 하셨지만 저는 교계 내에서 자정작용할 거로 보고 자정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신교 내에서도 그 영향력 있는 어떤 그
목사님들이나 단체에서 공식적인 좀 입장 표명을 해주신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보면서 이 종교가 어떤 그 특정 정치적인 이슈와 합쳐졌을 때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양산할 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종교를 탄압한다는 가짜뉴스의 가장 핵심은 종교의 탄압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내용이 가짜뉴스의 주요인데요. 이건 종교 탄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종교 단체에 계신 분들, 특히 사랑제일교회 이하 지금 많이 확진자가 나는 교회 분들은 반드시 좀 정부 정책에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간지에 전면 광고 내는 거 보고요. 깜짝이야, 저는. 돈이 굉장히 많나 봐요. 네. 저희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인데. 그 안에도 가짜 뉴스가 내포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고를 실어주는 언론사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 내용 안에 보면 지난 4월에 이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배우가 확진됐었는데 그때 당시 관객들이 한 8천여 명 정도 되는데 조사하지 않았다, 검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짜 뉴스거든요. 그때 당시에 스태프들, 동료 배우들 다 검사했고요. 뮤지컬 공연장이라는 것 자체가 배우들하고 관객들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렇죠. 밀접 접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 하고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표적 검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그래서 퍼뜨리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방역 당국이 브리핑을 하면서 자,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100% 양성으로 확진한다는 가짜 뉴스가 있는데 이런 유언비어에 좀 속지 마시고 검사 받아주십시오. 호소하잖아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3,600명 넘게 검사를 받았어요. 지금 이 양성률, 양성으로 나오는 확률이 높게는 22% 위로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18%로 떨어졌어요. 대체로 5명 중에 1명이 양성이에요. 그럼 4명은 왜 음성으로 내겠어요? 이게 조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보건소에서 받으니까 양성이었는데 병원 가서 받으니까 음성이야. 특이하게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건 우리가 8개월 동안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치의 이제 문제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2번, 3번 검사해서 그렇죠. 판정을 하게 되잖아요. 판독을. 그런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지금 다 검증돼 있는 게 검사에 관한 한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런 좀 이 어떤 두려움 또는 이제 맹신 이 거짓 정보.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들한테 문자가 또 오는 게 광화 집회 갔다고 하지 말아라. 민주노총 집회에 갔다고 해라라는 문자도 나오는데 민주노총에서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날 보신각, 종로 보신각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집회는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집회는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한 2,000여 명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다는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 좀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자, 코로나19 이야기를 3부에서 했는데요. 자,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반대되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부는 국민 건강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있으니까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3단계로 격상한다.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일단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우선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MC 아원수 씨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2단계에서는요.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금지가 되는데요.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집합 모임 행사 10인 이상은 금지가 됩니다. 공공다중시설 운영 중단은 똑같이 되고요. 스포츠 행사가 2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3단계로 격상이 되는 순간 스포츠 행사는 경기가 중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도 원격 수업 또는 휴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기관 및 기업은 필수 인원 제외하고 저는 재택근무로 들어가 있고. 네네. 3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 같아요. 특히 뭐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중소기업 지금 다들 힘들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3단계를 왜 하느냐 목적을 생각해 보면 너무 확산이 빨라서 방역당국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었던
추적하는 역학조사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이 감염 경로를 끊어낼 수가 없다. 깜깜이 비율이 지금 뭐 20%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우리 사회 전체를 일시적으로 포즈,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얼음 땡 해서 1주일, 2주일, 그렇죠. 3주일 그리고 이제 움직이세요. 그럼 그 사이에 잠복기가 이제 보통 14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감염됐을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다 뚝뚝뚝뚝뚝 가위로 자르듯이 끊어져서 훨씬 이제 이 확산의 정도를 줄인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떨어지는 추이로 가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움직이지 말라. 얼음 땡. 이건 뭐냐면 경제 행위도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예. 외식을 어떻게 합니까? 뭐 친구 만나서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패스트푸드점, 카페 다 이용 못 하는 거고 지금 근데 이미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쭉 이 의료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3단계를 해야 한다. 그러다가 지금 폭증해버리면 나중에 이 소탐대실 하는 게 더 크다. 경제엔 어차피 타격이 가지 않겠는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나오게 되면 말이죠. 유럽 사회처럼. 그럼 지금 일시적으로 한 2주만 우리가 허리띠 쫄라매고 견디고 그 다음에 조금 숨통 트이는 게 낫지. 지금 계속 미루다가 지금 이게 300명, 400명, 500명 걷잡을 수 없이 되면 이건 피해가 더 큰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에요. 이것도 일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입장도 일리는 당연히 있고. 그 사이에서 정은경 본부장 얘기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3단계를 올릴까? 내일 올릴까? 지금 올릴까? 이 고민하고 하면서 지금 하루 이틀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까지만 지켜보는 거예요. 대통령도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국민들이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예. 식당 가면. 지금 3단계 같은 2단계를 우리가 지금 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미 10명 이상 집합금지 내렸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서울시는 3단계. 그리고 이 정은경 본부장이 앞으로 2주간은 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게 3단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택근무 다 하는 거고 필수 인력만 기업에 남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생필품 사러만 시장 갔다 오는 거고 그다음에 집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이번 주만이라도 지켜보면 숫자가 200, 100 떨어지면 3단계로 올릴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지금 사랑제일교회 이 1299명의 지금 어쨌든 연락 안 되는 교인들과 지금 광화문 집회는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추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3,100명 법원에서 허가내 줬잖아요. 근데 10,000명에서 20,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최소 10,000명 최대 20,000명이면 그 중간에 떠 있는 10,000명을 어떡하냐고요. 전주시가 자체 조사를 했어요. 전세 번스를. 150명의 명단이 나왔어. 광화문에 갔다 온 사람들이야. 근데 기지국 조회를 한 걸 방역당국에서 통보를 했어요. 90명이야. 근데 겹쳐봤더니 안 맞아. 이 겹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합치면은 240명인데 10명은 교집합이니까 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지자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게 추적조사가 안 되면 지역으로 지금 바이러스는 침투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걸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3단계 격상 결과적으로 뭐냐면 필수적인 사회 경제 활동 이외에는 그냥 모든 국민의 활동이 셧다운 된다고 락다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방역과 경제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다가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2차 재유행이 왔는데 이미 1주 전에부터 감염병 그 전문가들은 이거 3차로 가야 된다. 그래서 3단계로 가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사회 활동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가 정말 가장 중요한 주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3단계를 고민할 것 같고 만약에 3단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강원도하고 경북, 대구 지역은 제외됐거든요. 2단계에서 권고로 해서. 그래서 지자체가 또 단계적으로 또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가 약간 더 높은 것 같아요. 높아요. 높은데 뭐 소상공인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PC방이나 뭐 아까 얘기한 스포츠 시설죠. 탁구장, 당구장 뭐 이런 분들은 식당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카페 하는 분들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손님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3단계로 올리면 더 없을 텐데 걱정인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자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그러면 지급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것도 그 지난번에는 그 당에서는 전 국민한테 지급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기재부 쪽에서는 아니다. 뭐 하위 70% 80%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당에서도 좀 의견이 하나로 안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쭉 이야기했던 소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한테 더 지급, 그러니까 차별 지급이죠. 네. 그게 맞다. 뭐 진성준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한 것 같고 50% 하위만 주자. 어쨌든 빨리 당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국민 모두에게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면 소득 하위 70% 80%를 50%를 지급할 때 그 소득 하위 계층을 선별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과 자금이 들어간다.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 하나랑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거는 가장 필요할 때 적수의 국민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선별 작업을 거친다면 이거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이 적시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다행히 전 국민의 빠르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가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 자료도 있고 2차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에 그다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별 지급보다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기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또 선별 지급을 하기 위해서 또 여당 야당 싸우고 의견 대립하고 기재부 또 의견 대립하다 보면 적게 또 지급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따라서 총 액수를 12조면 12조 뭐 20조면 20조 정해놓고 그다음에 액수를 정하면 이건 지금이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긴급 재난 상황에서 실시되는 경제 정책인데 자꾸 복지의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복지는 그렇잖아요.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 국민이 위험 대상인데 자꾸 이 안에서 뭔가를 나눈다고 하는 건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을 더욱더 이제 나누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측면도 그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당 안에서 갈려 있죠.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 안을 이제 이미 이야기했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하위로 이제 50%를 잘라서 절반만 아래로 주자라고 하는 안을 냈는데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4차 추경해야 한다. 적극 이 찬성.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2차 분도 줘야 한다. 찬성. 그런데 이제 이 야당, 보수 야당은 당연히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야가 지금 이렇게 좀 의견이 꼬여 있어요. 그럼 제 생각은 간단해요. 빨리 줘야 되니까. 예? 그럼 50%든 70%든 오케이. 지난번에 한번 논쟁이 있었던 거니까 명확한 기준으로 빠르게 썰어서 구분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자. 이번 기회에 재원을 놓고.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없으면 그 방법이 있다면 지난번에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탁상공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의 고민은 다른 포커스예요. 어제 이 주말 사이에 당정청회 회의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고 정치권은 여야 정치권은 주자라는 입장은 갖고 또 보편이냐 선별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돈을 풀어야 하는 기재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난색을. 지금 예비비 2조 5천억 원 정도 있고 이건 여러 군데 써야 하는 거고 여기서 전용해서 다른 예산들을 전용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수해재난 지원하는 계획이었어요. 여기까지도 야당은 동의해요.
근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긴급재난을 또 준다? 1회였는데 돈이 없다. 이게 지금 이제 기재부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기재부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설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원이 없다. 그럼 이 돈이 없는데 이 정치권은 주자는 얘긴 좋은데 없는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요.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1차 때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왜 다 국민한테 줘야 되느냐, 안 된다. 가장 크게 요구했던 게 국가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있다. 그거는 당연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간을 지키고 있고 국간을 관리하는 관료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지만 집행의 문제는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여당 정치인들이 판단해서 빠르게 집행해야 되고 이미 지금 고민하겠던 문제점들은 1차 때도 똑같이 고민했던 겁니다. 우리는 선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 네. 이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만일 그게 효과가 없었다면 2차 이야기는 아예 나오질 않을 그렇죠. 텐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면 그 미래통합당에서 정강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내세우진 않았겠죠. 네. 네. 그래요. 자, 그거는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원입니다. 문제는.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 지난주 제가 휴가를 간 사이에 우리 담당 PD가 대신 진행을 했는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 20%. 맞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온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네. 저는 휴가 때 왜 갑자기 나의 이름이 뉴스에 등장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동형의 뉴스가 그것 때문에 나왔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는데. 피디님이 논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건가요? 피디님 이거 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대부분의 그 네티즌 의견은 조정훈 의원을 비난하는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왜 삭감해야 되냐? 당신부터 뭐 세비를 반납해라.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검토가 조정훈 의원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 조정훈 의원을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한번 굉장히 신선한 시대전환. 이 뭐랄까요, 이 환기를 시켰는데 세계은행 출신이에요. 경제 전문가예요. 글로벌 경제 전문가예요.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계산을 해보고 던진 거지 그냥 공무원 사회에 폭탄 던지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론이 동의되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탄력을 못 받아요. 거기다 지금 1인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파괴력은 있었어. 이야기가. 파장은 됐어. 근데 실행은 저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국민 다수가 보기에 꼭 공무원 가족이 아니어도 의뢰전쟁 같은 느낌이잖아요. 을의 것을 뺏어서 을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양극화에서 초상류 1%에 대한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 부는 다 절로 흘러들어가는가. 근데 거기는 손을 안 대. 종부세는 정말 노무현 정부 말에 이게 세금 폭탄이라고 뭐랄까요? 이게 그야말로 이 파퓰리즘처럼 터져나왔던 언론의 전략에 넘어갔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종부세? 뭐야? 해당되는 사람은 뭐 상위 2, 3%까지네? 그래서 큰 타격이 없어요. 이걸 내는 분들은 불만이 많지만 근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100만 공무원 사회에서 뭐 나도 힘들어요. 애 키우고 이게 나도 집 없어 아직. 나도 임차인이야. 그런데 20% 급여를 떼간다고 이거는 사실은 의뢰전쟁이 이제 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 다수는 조금 저게 옳은 방식인가? 예, 물음표를 던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직 혹은 뭐 장차관급 공수처 대상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미 장차관급은 30% 자진 삭감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냐 뭐 그런 비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 없습니다만 짧게 그럼 좀 다르죠.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 결국은 의사들의 제밥그릇 지키기다. 그리고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그 의사 집단과 논의나 토론이나 논쟁을 해보지 않고 밀어붙이기였다. 이건 정부의 잘못이다. 네. 이런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 여론은 그 의사들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MC 장원이 그 자리가 원래 명승건 박사님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명 박사님이 이제 의학 박사니까 빙의해서 의사 집단 입장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명쾌한 정의 부탁드립니다. 공정하게 해야지, 공정하게. 왜 저를 보내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의료계 현장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쪽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사실 뭐 일리가 전혀 없진 않아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분들의 고충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만 늘리면 뭐하냐,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는데 뭐 이 이야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내 비인기과들도 보면 티오가 충분한데 지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도 팽팽히 놀고 있는데 왜 지방에까지 공공병원을 지어서 더 놀리게 만드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저는 좀 시기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의사들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더 필요로 하는 이 순간에 왜 이런 정책 이야기가 나와서 의사들을 또 반발하게 만들고 자극해서 왜 이렇게까지 불거졌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공공성에 대한 것, 공공병원 같은 것들에 대한 불신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공병원이라는 것들, 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잣대는 수익이 나는가 안 나는가로 판가름을 냅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데 그거 계속 왜 운영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수익이 안 날 텐데, 투자가 안 될 텐데 뭐하러 짓느냐. 이런 선입견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 시각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긴 힘들겠지만 논의는 반드시 돼야 되고, 지방에 공공의료시설을 지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제대로 재원들을 키워내면 분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발전돼야 된다. 이런 시각 같은 것들도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첨언을 하자면 정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울 때는, 국가가 정책을 세울 때는 첫 번째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두 번째 이 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피해를 보는 집단하고 소통을 했느냐, 끊임없는 소통을 해서 과연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고 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소통을 가지려면 이 정책이 과연 옳으냐,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과연 정부에서 4대 의료 정책을 과연 발표를 해야 됐었느냐라는 거 하나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4대 의료 정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시기에 이렇게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지금 의사협의회는 과연 이러한 협상에 대한, 이렇게 좀 꽉 막힌 협상에 대한 태도를 과연 보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이런 벼랑 끝 전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정말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비론입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야, 괜히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이 MC 장원하고 이 김기태 미국 변호사하고 다 눈에서 막 욕망이 뚝뚝 떨어지는데, 야, 이 사람들 보건복지부 장관에 욕망이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혀 임명직은 싫습니다. 아니, 이제 의료계 쪽에서 얘기할 때 육군병원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돈 있어도 군인들은 진짜 치료가 필요하면 사설병원 간다, 사비내서. 근데 그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 저는 그러면 계속 육군병원은 그런 상태로 놔둬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예,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럼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의사 집단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의대 정원 학대거든요. 이것도 총 정원의 10%, 그것도 10년간 학대하겠다는데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결국은 의사가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결국은 내 밥그릇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아까 김기태 변호사 이야기처럼 지금은 좀 정부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우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깔끔하게 냈죠. 네. 역시. 오래 생각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